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をします。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아닙니다.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이런 고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히 삼전도 구력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의도적인 친일 행위입니다. 실리도 없고 국격도 내던져버린 굴욕 외교를 여기서 당장 중단하십시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출연자분들께 인물 선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은 박성준 의원 선택해 오신 인물부터 볼까요? 네네. 네, 박진 외교부 장관. 아까 저희 했던 이야기 연속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뭐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해법을 발표하는데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근본적 이유를 좀 제시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모델로 얘기하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9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공동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일본의 오부치 수상 이렇게 이제 선언했는데, 오늘 이 내용은 공동선언도 아니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빠진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오부치 선언에서의 가장 토대는 뭐냐면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본의 내각 수상이 인정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동선언이라는 형태도 아니고 일본의 기본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사과라든가 배상이라든가 피해자를 고려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가 빠졌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본의 진정원의 사과라든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라든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 가운데에서의 이 강제징용 정부의 해법이라는 것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죠.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 개선하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갖기 때문에 과연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를 좀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맞는 방향이냐 이런 말씀 좀 길게 해주셨고, 반론을 좀 듣고 넘어가야겠네요. 좀 길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오늘 발표한 것이 결국은 뭐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미래와 국익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98년에 있었던 그 김대중 오부치 그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그때의 선언문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일이 노력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2018년에 그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있은 이후에 굉장히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됐죠.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게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굉장히 얽히고 얽힌 그런 실타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고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뭐 외교, 국방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2019년 7월에 또 일본이 예를 들어서 뭐 불화수소 같은 그런 반도체에 꼭 필요한 이러한 여러 가지 자재들에 대한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우리나라 그 반도체 경제에도 또 심각한 영향을 또 미쳤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해결이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승계를 해서 한일 관계가 결국 파트너십으로 나가자, 미래를 향해 나가자 이러한 정신을 계승을 하고 그러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외교라고 할 때 우리가 볼 때 이제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려면은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상대 파트너십이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한일 관계에서 진전을 보고자 했다고 하면은 윤석열, 기시다 공동선언을 만든다든가 큰 그림에서 한일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도 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라고 가해자에게 읍소하는 형태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논평할 때 굴종 외교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국가로서의 정정당당하게 일본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일본이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부치 선언에서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부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지금 수상인 기시다 후미오라든가 일본 정부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사 인식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갑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담아서 그런 외교력을 펼친다고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외교력 자체도 보이지 않는다. 가능성 외교가 아니라 가능성을 닫는 외교의 모습이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범 기업은 싹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왜 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가해자 사과도 없죠. 가해자 배상도 없죠. 피해자에 대한 고려도 없죠. 결국은 무슨 이러한 배상의 문제는 처음에 출발할 때 피해자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거냐면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 중심에서의 외교를 바라보고 있다. 이 문제가 저는 출발부터 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사과나 배상이 전제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게 이제 야권의 핵심적인 비판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일 관계의 개선 필요가 필요하다고 이제 응답한 것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그 결정을 보면 그 과정을 보면 작년에 강제징용 민간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4차례 정도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그런 의견을 경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올해는 또 피해자 및 유가족 단체를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피해자를 위하는 뭐 이러한 또 다양한 의견을 또 경청을 하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이것을 지금 풀기 위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또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나오는 얘기가 일본에서도 수출 규제 강화 해제에 대한 한일 협의를 시작하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해법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조만간 거기에 대한 또 화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본이 뭐 잘못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뭐 정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강제징용 그 판결로 인해서 사실 이제 이러한
한일 관계 경색이 더 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돈을 안 주다 보니까 이런 그 신일철 주금 뭐 이런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지금 진행이 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경색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 한일 관계 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제3자 변제라는 것이 민법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일단은 변제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재단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누가 이제 지원할 것이냐 사실 이제 이런 것도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한 것은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하자고 하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를 했고 이것을 위한 재원 마련이랄지 아니면 또 이 재단이 대신 그 변제를 한 이후에 어떤 절차를 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또 신뢰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이것은 대화 타협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한일 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정말 그 정부의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며 두 나라는 더 미래가 밝을 것이다. 이러한 그 글을 썼고 결국은 이러한 그 후보 시절의 본인의 구상을 오늘 정책화한 것이고 과거의 잘못은 잘못대로 또 질책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과거에 발이 묶여 있는 이런 그 6년간의 그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타개책을 예.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 말씀만 꼭 드려볼게요. 저는 외교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제3자 변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번 윤석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검사들 많고 법률가가 많아서 그런지 변칙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제3자 변제라는 말을 국가에서 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게 처음 용어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제3자 변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지금 수사하다 보면 제3자 뇌물죄로 다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3자를 너무 좋아해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아니 이 직접 배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우리나라 기업이 제3자 변제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대승적 차원이라고 했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20세기의 그 과거 청산의 문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더불어서 21세기의 미래로 나가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전제가 뭐였냐면 일본 가해자가 그런 반성을 한 것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외교에 그림이 없잖아요. 지금. 예. 뭔가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국민에게 설득과 하나의 어떤 합의된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여야의 평가가 좀 갈리는 지점이 야당에서는 주로 원칙, 전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 여당에서는 대승적 결단, 미래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사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5년도에 위안부 관련 합의 후에 굉장히 큰 저희 국내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고 핵심은 왜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걸 하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오늘도 피해자들 지원단체들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저녁에는 촛불 집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좀 들어보시죠.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외교 실패를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 먼저 한국 정부의 해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 집행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 절차도 진행될 겁니다. 네, 강제 집행 절차는 계속돼야 한다는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의 입장도 들어보셨고요. 자, 이제 판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네. 이게 한국 정부에서는 일단 우리 정부 그리고 민간이 기업이 이제 출연한 자금으로
따로 제3자가 일단 변제하겠다. 네.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만약에 피해자가 나는 그 돈 안 받겠습니다. 사과도 안 하는데 무슨 돈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이 피해자가 갖는 채권은 소멸이 됩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유지가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지원 단체들이 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그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도로 파악한 바로는 그 유족 중에 일부 유족은 수령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그렇게, 다르실 수 있죠. 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 그 피해자 전원의 의사는 아닌 것이고요. 피해자들도 다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생각들이 다르신 것 같다. 좀 그런 말씀을 네, 드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정부에서는 또 이러한 뭐 공탁이나 이제 이러한 것까지 가지 않게 그렇게 좀 피해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설득하도록 하는 노력이 근데 일단 이제 필요하겠죠. 일부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다수라고 전부는 물론 아닐 네.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정도나 돼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다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다 판단이 다를 테니까. 근데 여튼 일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는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가장 크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해 기업과 일본 정부는 빠지고 한국 정부와 피해자가 다투게 되는 법정에서 이런 그림 너무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대한 그런 진정한 사과를 위한 그 설득은 또 정부가 그 일본 측에 해야 되겠죠. 일본 정부를 네, 향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와는 이제 별도로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또 언급을 합니다만 이것은 2018년도 강제징용에 대한 그 정신적 피해 1억 원의 배상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피고 측인 그 일본 기업이 돈을 안 주니까 거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면서 이제 일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일본은 또 뭐 국제법적으로 이것이 뭐 1960년대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제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뭐 국제적인 그런 데 분쟁까지도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일본이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필요하다면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로 인해서 한일 그 관계가 너무 경색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러한 또 필요한 자재들 뭐 이런 것이 지금 또 수출이 안 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그 피해를 또 대한민국 기업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이 결국 그러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좀 급한 불은 끄자. 사실은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법리적으로 뭐 이게 뭐 제3자 변제가 뭐 맞는 거냐 아니면 뭐 공탁도 가능하냐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피해자분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그러한 아픔과 또 고통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또 나서서 계속 또 설득을 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그러면 기업과 정부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까? 일본 전범 기업입니까? 한국이 아닙니까? 한국이 강제징용을 했습니까? 그러면 외교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문제까지 일본에 대해서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일본의 책임에 대한 얘기, 반성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배상 문제까지 가야만 외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은 다 빠지고 가해자는 다 빠지고 한국이 다 책임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국이 강제징용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이 법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늘 얘기하는데 대법원 판결을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논리적 근거라든가 국민적 설득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전혀 없는 과정에서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이건 강제징용 피해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해주자 이렇게 결정했을 경우에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했고 우리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한일 관계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대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오부지선의 그동안에 우리가 공동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평가를 했지만 저는 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해법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역사적 오점이 남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재단이 제3자 변제를 한다고 해도 신일철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채무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이제 이 피해자분들께 오히려 갚느냐 아니면 이 재단에 갚느냐 사실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재단을 갚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단이 돈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뭐 일본 기업이랄지 아니면 또 여기에 동참하는 일본인이랄지 이런 게 충분히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뭐 법률적 용어로는 구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상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차차 한일 관계 외교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부가 이 재단이 갚는다고 해서 이 일본 기업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채무가 본질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네. 다만 제3자가 일단 그 돈을 지급하고 이 채권은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일단 그 돈을 지급받은 피해자의 채권은 이 재단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지금 기류로 보면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앵커께서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가는 겁니까?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그리고 이러한 외교의 문제, 강제징용의 문제, 피해자의 문제를 법적 기술로 이렇게 해서 제3자 변제로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닙니까? 변칙으로 이렇게 가서 되는 겁니까? 역사의 문제를? 저는 그러한 출발부터 잘못됐다. 역사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만약에 이렇게 역사 문제에 딛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려면 외교에 있어서 충분히 풀어내서 그 문제를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외교인 것이죠. 예.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그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리할까요? 자,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또 소개를 했네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 해법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요.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단서도 달았습니다. 자, 전주혜 의원이 골라오신 인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실로에만 봐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골라오셨나요? 네. 저는 그냥 모든 뉴스가 다 모든 뉴스를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를 다 이재명 대표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난주에 또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만 또 민주당에서 갑자기 또 50억 클럽 특검법을 이제서야 좀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50억 클럽의 판결, 그 곽성도 전 의원에 대한 뭐 판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아무튼 2심에서 이 부분은 뭐 검찰에서 추가적인 뭐 증거를 더 수집해서 제출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정말 그 재판을 통해서 이것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의당이 우선적으로 또 제출을 했거든요. 정의당이 제출을 하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까스로 부결이 됐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이 50억 클럽 그 특검법을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은 결국은 이재명 그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그러한 방탄 특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제 더욱더욱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이 특검 추천을 아예 국민의힘은 빼고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좀 추천을 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그렇게 돼 있죠. 특검법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졌을 2021년 9월에 국민의힘에서 이 대장동 특검법을 이미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이 이제 발의를 하면은 법사위에 상정을 해서 일소위로 회부를 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법사위에 상정조차 해주질 않았습니다. 2021년 9월에 상정된 법안이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법사위를 열어서 이 상정을 위한 법사위 요청을 해서 열렸습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예 이제 과반이 안 되다 보니까 상정이 불발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이렇게 그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민의힘의 노력에 귀를 닫다가 야당이 되고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이 현실에서 갑자기 또 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하고 당대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방탄에 지금 국회의 시간은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 주 인물을 이재명 대표로 뽑았습니다. 네, 자 방탄용이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평가 비판의 영역이고 특검 법안에 보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에서 하는 걸로 사실상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 비판했던데? 추천으로만 딱 규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는 그렇죠.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로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라든가 협력자들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된 내용이 기소안에 나왔고.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50억 받은 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 제대로 안 돼 있고 50억 클럽에 대한 뉴스는 연일 나왔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 있어서의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50억이 나왔는데 그 50억에 대한 조사를 하자. 그런데 관련자들을 봤더니 국민의힘 관계자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 그러면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있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니라 제3의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천해서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 정의당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50억에 대한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은 돈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특검이 독립된 특검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같은 입장인 것이죠. 발의는 자유입니다만 이제 그 당시 그 2021년 9월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이 너무 이제 법사위에 상정이 안 된 그 시점에 민주당이 법사위만 열면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그동안의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아예 법안을 발의부터 아예 발의 단계에서부터 여야 합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낸 이 특검법은 절대로 상정하면 안 된다. 이 논리를 저는 지금의 그 민주당, 그 야당이 된 민주당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네. 자,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도 쉽지 않겠네요. 네, 쉽지 않은데요. 이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할 수밖에 왜 없다. 그러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가운데에서 이 수사가 진행됐을 경우에 유일한 제도적인 대안 자체는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되는 거고요. 왜 정정당당하게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이 특검에 대해서 말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해서 이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막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뭐 검찰이 하든 어떤 형식으로 하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요. 50억 클럽 받았던 분 중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50억을 왜 그러면 작성을 받았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018년 그 공직선거법 대법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이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거래 의혹 또 지금 그 검찰에서 수사를 중입니다만 여기 그 50억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 본인의 그 무죄를 위에서 띄워준 이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뭐 이러한 별로 보온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도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이 50억 클럽 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 그리고 뇌물에 정말 그 상응하는 그런 대가성이 없었는지 저는 이것은 정말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수사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김만배 씨가 그 권순일 대법관을 2018년에 그 파기환송 전에 8차례나 그 권순일 대법관실을 드나든 여기에 대한 그 재판 거래 의혹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불법적이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가시적인 그 수사 이야기가 안 들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50억 클럽 이 부분도 사실 국민들의 의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것도 검찰이 이 부분을 좀 국민들의 속이 시원하게 그렇게 좀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주연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적 카르텔. 판사와 검사가 연관된 이 법적 카르텔에 대한 문제 그리고 김만배가 로비했다는 정황들이 정유학 노출록에 그대로 드러나고 김만배가 특정해서 인물들 50억 다 적어주지 않습니까? 이거 줘야 된다고. 근데 그것이 돈의 흐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한단 말이에요. 그 녹취록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산 내용들까지 다 조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의 흐름을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돈의 흐름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거 자체가 결국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누가 제공했냐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제공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검찰에서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검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수사는 돼야 된다. 특검으로 가자. 아니다. 검찰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네, 초점 문재인 조금씩 다르죠? 정부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거기에 정부요? 대한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네, 거기까지 가면 또 길어지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준 전주회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